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온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2026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온 수험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수능 한파는 없었습니다만 수험생들의 부담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을 텐데요. 이제 잠시 숨을 고르시길 바라고요.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를 현명하게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산업전장의 핵심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학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고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열심히 치러 와서 기분 좋았습니다.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고 찍어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12상 비상계엄 사태 이후 책임 규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를 겨냥한 정부 TF 가동까지 사법, 정치, 행정 전 영역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법정에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지만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특검은 조 전 원장의 비화폰 삭제와 CCTV 영상 선별 제출 등 남은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강제 수사에 계속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체포했고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앞서 10월 27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황 전 총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며 군, 검찰, 경찰, 기재부, 외교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각 기관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총리실 TF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불법 가담이 드러나면 징계 등 인사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보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책임 규명 과정을 각기 다른 국면에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적 책임 추궁의 엄정함과 권력과 수사 간의 긴장 국면, 정부 TF 보도를 통해 제도적 정비와 행정적 수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국가 권력 내부의 책임 구조를 비교적 균형 있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비상계엄 사태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 제도 개선의 실질적 효과 등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성과 민주적 책임의 관점을 보완한다면 더 심층적이고 균형 있는 보도가 될 것입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울산 화력발전소가 붕괴되면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붕괴 사고의 구조 진행 상황과 추가 매몰자 수습 소식, 그리고 현장에서 이어지는 수색 작업까지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추가 붕괴 위험이 있던 4호기와 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을 진행하여 실종자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종자 3명을 발견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고 현장의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사고 현장에 2명이 매몰돼 있는 상태로 이 중 1명은 위치가 파악됐고 나머지 1명에 대해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며칠째 구조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얽힌 잔해와 추가 붕괴 위험으로 진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조대는 철골 잔해 사이를 직접 손으로 치우며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나 붕괴 위험 탓에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분노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구조대와 장비, 수색견이 총동원됐지만 현장 상황이 열악해 구조 작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재난 초기의 현장성과 수습 국면의 진행 상황을 균형 있게 보여주며 감정적 호소와 정보 전달이라는 언론의 이중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수색의 난항과 유가족의 심경을 사실적으로 전달하였고 구조 재개라는 전환점을 중심으로 당국의 대응 과정을 명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보도에서는 단순히 구조 지연이나 발파 완료와 같은 사건 중심 서술을 넘어 재난이 발생한 사회적 맥락과 제도적 허점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분석형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현 시대의 도시 개발이 더 중요한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상황을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묘를 찾았습니다. 지난 10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종묘 인근 초고층 빌딩 건설을 추진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계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가치를 높이는 개발이라며 반박하고 김 총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종묘 재개발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도시개발과 문화유산 보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종묘 앞 초고층 빌딩 건설을 허용하자 최희영 문체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종묘를 찾아 문화광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난개발은 반드시 막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20년 넘게 재개발을 기다려온 지주들은 정부가 법을 무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충돌을 다루며 공공정책 보도의 대표적 긴장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묘라는 공간이 지닌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시각입니다. 단순히 정부와 지자체 혹은 개발과 보존의 대립구도가 아닌 종묘가 상징하는 도시의 기억과 정체성을 어떻게 미래 개발과 공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보도는 갈등의 현장보다 가치의 조정과 공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심층 분석 보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팩트시트 발표 지연으로 자동차 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개 예정이던 협상 결과가 안보 분야 조율 문제로 미뤄지면서 관세 인하 적용에 대한 협의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개될 예정이던 팩트시트가 안보 분야 조율 지연으로 발표되지 않으면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 그룹은 올해 2, 3분기 약 4조 5천억 원의 손실을 입는 등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안보 쟁점 조율이 길어지자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 간 간담회도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 부담으로 현대차, 기아가 손실을 입는 등 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 GM은 수익성 악화로 내년 2월 국내 직영 서비스 센터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팩트시트 발표 지연과 그로 인한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다루며 산업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균형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피해 상황이 중심에 치우치면서 정부의 대응 전략이나 협상 과정의 투명성 등 정책적 균형감은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보도에는 피해 규모 제시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 구조,
중장기 산업 경쟁력 회복 방안까지 다루는 분석형 보도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대학교 이찬희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찬희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한국에 25년째 거주 중인 우쿨렐레 강사, 일본인 마사코 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밝고 따뜻한 미소로 수강생들을 맞이하는 마사코 씨의 수업은 언제나 웃음이 끊기지 않는데요.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방송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행복과 위로를 전하는 주인공 우메무라 마사코 씨의 소개로 시작합니다. konnichiwa. 나는 일본에서 한국에 온 우메무라 마사코라고 합니다. 25년 됐습니다. 우쿨렐레와 기타와 일본어 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우쿨렐레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첫째 딸 한현경 씨는 엄마는 자상하고 천사 같다고 말하는데요. 모녀가 함께 연주하는 우쿨렐레 선율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마사코 씨는 경남 창원에서 벌써 25번째 겨울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반평생을 우쿨렐레와 함께했지만 비싼 우쿨렐레는 없다는 마사코 씨. 집에는 요일별로 사용하는 여러 개의 가방이 보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 개의 가방을 사용할 정도로 마사코 씨의 일상은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창원의 한 여성회관, 마사코 씨의 가방에서 엄청난 양의 악보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우쿨렐레 강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비록 일이지만 마사코 씨는 수강생을 만나러 오는 게 즐겁다고 말합니다. 늘 밝은 미소와 유쾌함으로 수강생들에겐 인기 만점 선생님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우쿨렐레의 기본 자세부터 손가락 마디바디의 위치까지 디테일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직 멋진 합주를 하기에는 부족한 모습. 특유의 밝은 미소로 다시 한번 연주를 주도하는 마사코 씨. 수강생 한 명 한 명 문제점을 찾아주자 우쿨렐레 멜로디가 점차 자연스러움을 찾아갑니다. 마사코 씨의 유쾌한 수업 덕분에 수강생들은 수업이 편안하고 즐거워 보입니다. 수강생들은 나이도, 성별도, 국적도 다 다르지만 함께 연주하며 인생의 재미를 찾은 사람들인데요. 이는 마사코 씨가 우쿨렐레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쿨렐레를 연주하면서 힘든 마음을 떨쳐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주변의 힘든 사람들을 우쿨렐레 연주로 위로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쿨렐레 강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소리가 너무 매력이 있어서 한번 연주하는데 쓱 빠져버렸어요. 내가 힘든 일이 더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데 우쿨렐레로 연주하고 있으면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 힘든 마음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거 힘든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 우쿨렐레로 힘든 사람한테 위로 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거가 시작이래요. 돈 벌어는 거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힘든 사람한테 우쿨렐레 같이 할래? 그래서 시작했어요. 수강생들이 원하는 연주곡을 신청받기도 하는데요. 수강생들은 마사코 씨의 항상 웃는 얼굴과 상냥함이 수업을 재밌게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수업을 진행하는 마사코 씨. 일주일에 16건의 수업을 진행하지만 특유의 긍정 에너지로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사코 씨의 우쿨렐레 수업은 저녁까지 이어졌는데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우쿨렐레 수업 준비를 합니다. 혀를 완전히 누르지 않고 살짝 얹어 야금을 내는 뮤트 주법으로 도입부를 시작해 음악의 재미와 세련미가 더 올라갑니다. 수업 분위기가 마치 친구들끼리 모여 수다도 떨고 간식도 먹는 친근감이 느껴지는데요.
편안한 분위기 속 연말에 있을 연주회를 위해서 엄청난 열기로 연습에 들어가는 우쿨렐레 수강생들. 나성에 가면 아파트 등 유명한 노래들이 우쿨렐레 특유의 밝은 소리로 재탄생합니다.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가볍게 뒤로 밤늦게서야 집으로 귀가하는 마사코 씨. 집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소개해줍니다. 엄청난 수의 우쿨렐레가 집안 거실을 꽉 채웁니다. 우쿨렐레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씩 모으다 보니 어느새 40여 개를 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처음에 속도가 빠르죠. 처음에 한장 했을 때가 많이 빨리 모았지. 근데 색깔이 보고 소리 땡땡하면 잠할 수가 없네. 우쿨렐레처럼 작고 가볍지만 기타처럼 6개의 줄이 있는 기타렐레. 북처럼 울리는 소리가 특징인 벤조 우쿨렐레. 앰프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우쿨렐레. 몸통이 투명해 전기를 연결하면 빛이 나는 크리스마스 우쿨렐레까지 정말 다양한 우쿨렐레들을 소장했습니다. 우쿨렐레의 종류도 소프라노, 콘서트, 테너, 바리톤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소프라노 우쿨렐레는 가장 작고 전통적인 우쿨렐레로 밝고 귀여운 음색이 특징입니다. 콘서트는 소프라노보다 단단한 음색, 테너는 풍성하고 안정된 울림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톤은 따뜻하고 낮은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는 월급을 다 우쿨렐레 값으로 지출할 만큼 우쿨렐레의 진심인 마사코 씨. 우쿨렐레뿐만 아니라 난타 공연도 준비 중인데요. 열정으로 뭉친 다문화 난타 팀이 국악축제에 등장했습니다. 마사코 씨는 행사를 200회 이상 진행해 무대에 대한 긴장은 없지만 실수할까 봐 긴장된다고 하는데요. 흥이 넘치는 마사코 씨의 난타 공연을 예고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찬희 학생 이번 연중계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이렇게 와닿았어요? 네, 저는 마사코 씨가 좋아하는 우쿨렐레 수업을 통해 밝은 에너지로 수강생들에게 편안함과 웃음을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쿨렐레로 위로를 받은 마사코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전해주려는 따뜻한 마음이 감동적이었는데요. 마사코 씨가 연주하는 우쿨렐레 선율처럼 우리 삶도 늘 따뜻하고 긍정적인 울림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저도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이찬희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른바 원잠 확보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미래 동력으로 주목받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언론은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른바 원잠 사업이 일단 이게 뭘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발 변수는 사실 관세 협상보다 오히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이라고 할 만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수건 사업이었고 또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추진돼 왔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계속해서 이제 좌절돼 왔었죠.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6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 나라는 유엔에서 승인한 핵 개발 지정 국가들이고 이 밖에 인도는
승인 국가는 아니지만 사실상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반열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이 사업이 일사천리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추진에 또 속도가 붙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운용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제 대체로 북핵 문제에 강경 대응하는 보수 쪽에서는 환영하는 편이었고 또 진보 쪽에서는 우려를 보였던 사안인데 예. 이번에는 진보 언론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국들과의 갈등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트럼프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승인한 이유를 우선 군사 전략적 요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중국 견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라는 것이죠. 한국이 원잠을 건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중국 압박 카드가 될 수 있고 예. 또 미군의 군사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과 또 경제적인 요인이 두루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랬군요. 이게 핵 추진 잠수함에서 명칭 변경이 좀 있었잖아요.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익숙한 핵 추진 잠수함으로 공식 명칭에 좀 혼동이 있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름이 바뀌는 거지? 네. 이게 어떤 의미인 거지? 또 이 사업이 어떤 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것이고 우리 자주 국방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자로라는 게 핵 연료이기 때문에 이제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으로 인식하기가 쉬운데요. 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라늄을 고농축시킨 원자력을 이제 동력으로 사용해서 움직이는 잠수함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제 연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디젤 전기를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 말고 왜 굳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잠수함은 물 밑에서 이제 몰래 다녀서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건데 디젤 잠수함의 치명적인 단점은 하루에도 이제 몇 번씩 물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디젤 엔진은 산소와 결합해야 전기가 생기는데 예. 물속에는 산소가 없다 보니 물 위로 올라와서 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지금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전 강국이고 핵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되기는 하지만 만들지 못한 이유가 이제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다소 해소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번 승인이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을 만드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자주국방 측면에서는 보수 진보 언론 모두 핵 추진 잠수함이 우리 안보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특히 조선업과 방위산업 생태계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여전히 있고 특히 주변국들의 반응이나 외교적인 협정, 또 절차나 방식 등이 큰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조선일보는 이제 우리나라가 핵잠수함 시대를 맞았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이제 비판했습니다. 원전이나 핵기술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군사 안보 측면에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일보도 지난 30년간 꿈꿔온 핵 추진 잠수함이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예. 자주 국방의 견인차가 될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이번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승인을 한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네. 미국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사회의 반응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네.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까?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은 그야말로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할 만큼 미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국가에게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렇죠.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한국에 핵 추진 잠수함이 도입되면 한국군의 작전 반경이 확대되면서 예.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 전략에 한국도 발을 담글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또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평화적인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명명했다가 예. 다시 익숙한 핵 추진 잠수함으로 수정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승인에 대해서 당장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기를 바라고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확산 체계에 어긋난다는 뜻으로 읽히는 발언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더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내놓은 발언이어서 중국을 뒤흔들 만한 발표라고 평가했고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미국이 호주에도 직접 이전하지 않은 극비 기술이라면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중국과 일본 또 러시아가 얽힌 동북아 전체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방아쇠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랬군요. 일본 언론도 이제 우려를 표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뒷받침해서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이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렇게 오랜 수원 사업에 첫 발을 떼긴 했습니다만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기술적으로도 넘어야 될, 보완해야 될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관련 내용을 여러 분석들로 통해서 내놓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조하는 마가 핵심은 바로 미국의 제조업을 이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조선업 즉 마스가가 연결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이제 한국에 승인해주는 대가로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려는 의도가 읽혀집니다. 예.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쉽게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데 기반 시설이나 인력, 또 기술이나 장비 등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핵잠수함 보유의 길은 열렸지만 만만찮은 후속 과제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원자력 협정 개정에 한국의 원자력 주권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비확산 체제 안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임을 중국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잠수함 자체뿐만 아니라 핵연료나 인프라 등 기술적인 도전과 또 산업적 파급이 주목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이라는 것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핵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오해나 또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일컬어서 이른바 바다의 유령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군요. 레이더에 이제 포착되지 않는 심해에서 장기간 이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불릴 만큼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한 그런 존재로 읽혀집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언론 보도를 접할 때 뭔가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은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 거대한 국책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예산 편성의 근거와 기술 이전, 또 환경 문제, 안보 효과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제 군사적인 또 외교적 특성상 정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설명을 돕는 해설자이자 또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겠죠. 정부의 발표를 단순 인용하기보다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기존의 원잠을 보유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또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의 정치적인 성과에 주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국방과 산업 또 외교를 신중하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네, 말씀하신 표현 중에 해설자이자 감시자의 역할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